세계 곳곳에서 오미크론 지역 감염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그러나 오미크론 관련 사망 보고는 아직 없다며 공포에 질릴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도권의 사적 모임은 6명까지 가능하고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이 대폭 늘어납니다. 12살 이상 청소년에게도 곧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의 영입 1호 인사인 조동현 상임선대위원장이 과거 사생활 논란으로 사흘 만에 사퇴했습니다. 2주 연속 호남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 울산에서 만나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윤 후보가 밝혔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주의보에 바람까지 강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12월 4일 토요일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이미 지역 감염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산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공포에 떨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오미크론 지역 감염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선 백신 접종자만 100여 명이 참석한 파티에서 6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7명은 오미크론 감염으로 의심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에서도 지역 감염 전파 사례가 나왔습니다.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주민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겁니다. 이미 네덜란드에선 남아공이 첫 보관 11월 24일 이전인 19일과 23일 채취한 샘플에서 오미크론이 발견됐습니다. The issue is that at the moment a new variant emerges and is announced. Probably the spread is already, or the variant is already spread all over the world.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남아공의 사례를 들며 오미크론의 전염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미크론과 관련된 사망자가 보고되지 않았다며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 대부분이 경증이거나 무증상을 보인 데 따른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protect ourselves against Delta, against COVID-19, and the measures that work against Delta work so far, as we know, mostly also against Omicron. WHO는 현재의 백신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백신의 공평한 분배와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 한 달여 만에 잠시 멈췄습니다.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 유입 등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절박한 판단이 있었는데요. 새롭게 나온 특별 방역 대책, 당장 다음 주부터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효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에서는 6명, 비수도권에선 8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어린이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독서실,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과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등입니다. 식당과 카페에선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는 인원 내에서 미접종자는 1명만 가능합니다. 미접종자가 혼자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영업시간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24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유흥시설도 그대로 제한이 유지됩니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면 500명 미만으로 기존 기준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역 패스 예외 연령이 18살 이하에서 11살 이하로 강화됐습니다. 접종이 늦게 시작됐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8주를 감안해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역 패스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이번 조치로 백신 미접종자들은 일상생활에 제약이 커졌습니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필수가 되다 보니 사실상 접종 의무화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방역 패스 적용 연령이 12살 이상으로 바뀌고 학원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강제 접종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특별 방역 대책이 단계적 일상 전환을 잠시 멈추는 비상계획의 일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로 퍼진 게 확인된 데다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역 강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소규모 모임을 이렇게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사적 모임 규모를 좀 축소하고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서 백신 접종은 사실상 의무화됐습니다. 특히 학원이 방역 패스 시설에 포함되면서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자율 접종이라고 하고 결국엔 강제 접종이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부터 차단을 하면 맞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논리로 접근한 거잖아요. 이번 조치가 가장 시급한 위중증 환자 감소에는 당장 효과가 없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효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이미 5,000명 이상 가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중환자 줄이는 데는 영향이 미미할 겁니다. 다만 당초 방역 전문가들이 요구했던 일부 시설의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단축 등은 빠져 방역과 경제를 절충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시적이긴 하겠지만 유행 속도를 낮추어서 의료 체계와 방역 체계에 있어서 여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정부는 4주간 감염 확산세를 지켜보며 추가 방역 조치를 내놓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번져가는 아프리카에 미국이 백신 수백만 회 접종분을 추가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변이가 더 번지는 걸 막자는 것 외에도 백신 불평등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백신 제조사들은 새 백신 제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아프리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4주간 평균 20%가 늘었습니다. 새 변이 오미크론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보건당국은 아프리카에 900만 회 접종분을 포함해 1,100만 회 접종분의 백신을 세계 각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at's American leadership, and we are calling on the rest of the world to step up and join us. We're also continuing to work with partners around the world to turn those vaccines into vaccinations.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을 막는 한편 새 변이를 찾아내고도 정작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되며 백신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달래려는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미국 내 확인된 오미크론 확진자는 현재까지 모두 5개 주 9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3차 접종을 강하게 권고하면서 백신 제조사들이 추가 생산 확충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working with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particularly obviously Moderna, Pfizer, and J&J, on what their plans are. And they do have plans that have multiple contingency.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는 다음 달부터 오미크론용 백신 생산이 가능할 거라고 밝혔고 화이자와 모더나 등도 수십일에서 100일 정도가 걸릴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오미크론용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검토와 승인을 위한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야심차게 영입했던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과거 사생활 논란으로 사퇴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이 어수선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2박 3일 전북 지역 순회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개헌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입 1호인 조동현 상임선대위원장이 사흘 만에 사퇴했습니다. 임명 직후 불거진 과거 사생활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제발 자기 아이들, 가족들에 대해서 공격을 멈춰줬으면 좋겠다. 이재명 후보도 조 위원장과 가족이 큰 상처를 받게 돼 미안하다며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는 말로 상황 정리에 나섰습니다. 가족의 사생활을 고려한 조 위원장의 사의가 강했습니다. 사생활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돌발악재를 당이 서둘러 털고 가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미지 수혈에 급급한 외부 인사 영입 관행의 문제는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2주 연속 호남행을 선택한 이재명 후보는 전북이 호남 안에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남이라고 해서 배려받는 것도 없고, 근데 호남이라는 이유로 또 차별받고, 또 지방이라는 이유로 또 똑같이 차별받고. 일정에는 전북 출신 정세균 전 총리가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골든 크로스를 아마 오늘을 통해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서 그 출범식 때 더 이상 외롭게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눈물 났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책이어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유연함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북 방문 이틀째인 오늘 이재명 후보는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김제, 남원, 임실 등 4개 군을 방문하며 전북 민심을 듣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대치가 극적으로 해소됐습니다. 특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전격 수락하면서 선대위도 정상 출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소통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극적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울산 울주에서 만찬 회동을 한 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소식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고 당무 전반은 물론 선거 대책기구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당대표 패싱 논란과 관련해선 후보와 대표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후보자와 당대표 원내대표는 긴밀히 모든 사항을 공유하며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선대위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후보자는 선거에 있어서 필요한 사무에 관하여 당대표에 요청하고 당대표는 후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따르는 것으로 윤 후보의 측근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잔행을 이어온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와 자신은 단 한 번도 서로 존중하지 않거나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와 자신의 관계를 두고 여러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이 대표가 선거 전략 방향을 얘기하면 전폭 수용해왔다며 거듭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선대위 출범을 사흘 앞두고 극적 합의를 이끌어낸 두 사람은 오늘 부산에서 공동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서해 먼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해 전북과 전남, 제주 지역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9시 8분에 중국 청도에서 동쪽으로 324km 떨어진 서해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전남 흑산도의 기상청 직원이 진동을 느꼈다고 신고했고 전북과 제주 소방본부에도 각각 2건이 접수됐습니다. 12월의 첫 주말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7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긴 하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금은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전남 서해안 지역과 전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지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주말을 맞아 산을 찾으시는 분들은 산불이 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낮은데요. 철원이 영하 6.9도, 춘천도 영하 6.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강릉 9도, 포항 9도, 광주 1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거나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제주와 남해, 서해상에서도 물결이 최고 3에서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국내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6명, 그리고 감염 의심 환자는 어제 4명이 추가된 7명으로 늘었습니다. 관련된 교회와 학교들을 중심으로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민수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확진자는 모두 6명. 여기에 감염이 의심되는 코로나19 환자는 4명이 추가돼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의심 환자들은 모두 나이지리아에서 돌아온 40대 A씨 부부를 공항에서 집으로 이동시켜준 우즈베키스탄 국적 B씨가 감염 경로상 연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B씨의 부인과 장인, 지인 C씨가 지난달 30일 확진 판정을 받으며 먼저 의심 환자 명단에 올랐고 하루 만에 C씨의 동거인과 지인 2명, 그리고 B씨와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은 50대 여성 등 4명이 의심 환자로 추가됐습니다. 문제는 B씨의 가족이 방문한 인천 미추홀구의 대형 교회입니다. 방역당국은 교회에서 접촉자로 등록 분류된 사람은 411명이며 다른 시간대에 모인 369명을 대상으로도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그 중앙아시아 분들 쪽 모임을 하시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 당시에 같이 참석하신 분들이 411명이에요. 한편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A씨 부부의 아들 D군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되면서 교육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계당국은 D군이 자가격리 6일째인 30일에 확진 판정을 받아 학교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해 선제검사를 결정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다음 주 월요일 해당 학교에 이동 검체 채취팀을 파견해 재학생 730여 명 가운데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오미크론이 이미 지역 사회에 전파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을 한 사람들을 추려서 약 540여 명에 대해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를 막기 위해서 입국 금지 조치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공식 확인된 사람은 6명,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되는 확진자는 7명입니다. 의심 확진자에 대해서는 현재 유전체 전부 분석이 진행 중인데 주말 사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진자나 의심 확진자 등과 같은 항공기를 탔거나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등 541명을 접촉자로 분류해 검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또 전 세계 6개 대륙에서 모두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만큼 입국 금지 대상국을 폭넓게 확대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이지리아와 남아공 등 아프리카 9개국을 방역 강화 국가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이면 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열흘 동안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합니다. 다만 격리 면제 여행구역 협정을 맺은 사이판과 싱가포르 입국자에 한해서만 격리가 면제됩니다. 격리 대상자들은 입국 전과 입국 후 1일차 그리고 격리 해제 전 총 3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격리 면제서 조건도 까다로워져 장례식 참석이나 공무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발급이 최소화됐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은 에티오피아발 직항편의 국내 입항도 중단됐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한 달 만에 중단되고 정부가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놓게 되면서 잠시 숨통이 트였던 자영업자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강화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연말 대목을 앞두고 예약이 줄줄이 취소돼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이수민 기자가 들어보았습니다. 26년째 고깃집을 운영해온 박진숙 씨는 표정이 어둡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날까지 추워지자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좀 줄었어요. 이제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이 술집은 일상 회복 이후 한 달 만에 매출이 3배 뛰었습니다. 숨통이 좀 트이나 싶던 순간 정부가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력 구성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연말 예약이 하루에 2건 정도씩은 잡혀 있었는데 예약 취소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이 연말에서 모아놓은 돈으로 1월, 2월에 힘든 고비를 넘겨야 되는 게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또 물거품처럼 사라졌으니까. 해외 단체 연수를 주로 진행하는 여행업체입니다. 혼자 사무실에 나와 있는 업체 대표는 코로나19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뒤 국내 입국자 모두에게 열흘간 격리 조치가 적용되면서 예약 취소 전화를 받기 바쁩니다. 10일 동안 집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아주 생사를 다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12월이나 1월 정도가 되면 정상 출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제 다 안내를 했거든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특별 방역 대책에 안타까움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정부가 매출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현지 시각으로 3일 낸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올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관찰 대상국에는 한중일 외에도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서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와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 607조 7천억 원 규모로 슈퍼 예산으로 불립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전체 예산의 중요한 축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 원 늘어나게 됐는데요.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고 합니다. 박여원 기자입니다. 68조 원 가운데 소상공인 직접 지원액으로 꼽히는 건 10조 1천억 원. 이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의 70%가량이 투입됩니다. 대출의 종잣돈 격인 기금 증액과 보증료 지원에 7조 원을 사용하면 소상공인 213만 명에게 35조 8천억 원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예산은 2조 2천억 원, 하한액이 분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직접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2조 원 증액됐는데 그중 60%는 대출 비용, 20%만 손실보상 재원입니다. 대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 현실에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봤기 때문에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 현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정돼야 된다. 적은 현금 지원보다 액수가 큰 저금리 대출이 낫다고 말하는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10만 원 받아봤자 아무 이런 게 도움이 안 돼. 20만 원이 들어와도. 근데 이런 목돈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대출은 제한된 정부 예산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손실보상 재원이 피해의 규모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대출액으로 지원 규모를 부풀리는 셈이라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융자해준다는 게 크나큰 재정사업은 아니에요. 이게 피해받은 데를 두텁게 주겠다는 그런 얘기하고는 너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와 함께 올해 3월 말 기준 830조 원을 넘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이미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대출을 더 늘릴 경우 금리 상승 국면에서 빚 갚기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내년 예산안 중 여야가 마지막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국회 국방위 심사 과정에서 기본 설계 예산 72억 원을 대부분 삭감하고 5억 원만 남겼는데 예산안이 단독 처리되면서 정부안 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투기와 헬기를 탑재하는 항공모함, 이를 호위하는 군함과 잠수함까지 막강한 화력의 항모 전단은 움직이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북한 등 주변 국가의 잠재적 분쟁에 대비해 우리도 항모를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일본의 독도 망언으로 갈등이 고조됐던 1996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경항모 도입을 위한 연구가 시작됐고 이번 정부 들어 본격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2033년 무렵 모습을 드러낼 3만 톤급 경항공모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 기술로 건조될 것입니다. 경항모 한 척 건조에 추정되는 비용은 2조 6천억 원 정도. 정부는 사업 타당성 조사와 연구 용역을 거쳐 기본 설계 예산 72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국방위 심사에서 자료 수집비 명목에 5억 원만 남기고 대폭 삭감됐습니다. 경항모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비용도 더 들 거란 이유에서였습니다. 경항모는 군사 전략과 작전 측면에서 실익은 전혀 없고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두고 애물단지가 될 겁니다. 야당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여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경항모 예산도 다시 반영됐습니다. 과거처럼 어떤 주변국만 의식을 하는 어떤 그런 우리들의 전력 전강이 아니라 앞으로 수출 한국을 위한 중요 어떤 자원이다. 군은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이미 항공모함 2척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도 이즈모급 함정 2척을 경항모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3년가량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 회장은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흘리면서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는 수법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시세 조정 혐의를 받는 기간 동안 2,000원대로 떨어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8,000원까지 뛰었습니다. 주요 주가 조작 수법이 동원된 시세 조정 종합판이라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주가 조작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 맞으세요? 검찰은 권 회장이 대주주 지분 유지 등을 위해 주가 조작에 나선 것으로 봤습니다. 약 82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권 회장을 비롯해 주가 조작 선수 등 모두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전직 증권사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선수인 이모 씨에게 10억 원이 든 증권 계좌를 맡기는 등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의 가담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전문가인 줄 알고 맡겼다가 손해만 봤을 뿐 주가 조작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구리시 투평동의 한 전자제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3개동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바람이 세게 불어 불을 완전히 끄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2월과 함께 매서운 추위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은 밖에 나가기 꺼려지죠. 쌀쌀한 날씨로 인해 지난주보다는 교통량이 줄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 고속도로 상황은 혼잡 수준 나타나겠는데요. 정오 무렵이 가장 어렵겠습니다. 한편 현재 교통량은 적습니다. 다만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있는데 영동선 강릉 쪽 군포 일대에서는 고장차 영향으로 1km 구간 짧게 주춤하고 있고요. 지금은 교통량이 적지만 정오 무렵
지역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서울부터 강릉까지 3시간 2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충청 이남 지역으로 향하는 차들이 많겠습니다. 경부선의 경우 부산 쪽으로 기흥동탄과 안성분기점, 또 안성과 천안분기점 사이로 정오 무렵 답답한 정체가 이어지겠고요. 중부선 타고 남이 쪽으로 가신다면 곤지암 일대 갓길 쪽에서 고장차 처리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대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12월의 첫 주말인 오늘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 영하 2.7도로 출발했고요. 한낮에는 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긴 하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지금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전남 서해안 지역과 전남 내부 일부 내륙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주 산지와 울릉도에도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의 하늘 표정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6.1도, 철원은 영하 7.3도까지 떨어졌고요. 진주도 영하 1.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6도, 철원 4도에 머물겠고 진주 10도, 광주 10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이 이미 지역 감염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산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오미크론 지역 감염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선 백신 접종자만 100여 명이 참석한 파티에서 6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7명은 오미크론 감염으로 의심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에서도 지역 감염 전파 사례가 나왔습니다.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주민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겁니다. 이미 네덜란드에선 남아공이 첫 보관 11월 24일 이전인 19일과 23일 채취한 샘플에서 오미크론이 발견됐습니다. The issue is that at the moment a new variant emerges and is announced. Probably the spread is already, or the variant is already spread all over the world.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남아공의 사례를 들며 오미크론의 전염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미크론과 관련된 사망자가 보고되지 않았다며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 대부분이 경증이거나 무증상을 보인 데 따른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protect ourselves against Delta, against COVID-19, and the measures that work against Delta work so far, as we know, mostly also against Omicron. WHO는 현재의 백신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백신의 공평한 분배와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번져가고 있는 아프리카에 미국이 백신 수백만 회 접종분을 추가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더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 외에도 백신 불평등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제조사들은 새로운 백신 제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아프리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4주간 평균 20%가 늘었습니다. 새 변이 오미크론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보건당국은 아프리카에 900만 회 접종분을 포함해 1,100만 회 접종분의 백신을 세계 각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at's American leadership, and we are calling on the rest of the world to step up and join us. We're also continuing to work with partners around the world to turn those vaccines into vaccinations.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을 막는 한편 새 변이를 찾아내고도 정작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되며 백신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달래려는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미국 내 확인된 오미크론 확진자는 현재까지 모두 5개 주 9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3차 접종을 강하게 권고하면서 백신 제조사들이 추가 생산 확충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working with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particularly obviously Moderna, Pfizer, and J&J, on what their plans are. And they do have plans that have multiple contingency.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는 다음 달부터 오미크론용 백신 생산이 가능할 거라고 밝혔고 화이자와 모더나 등도 수십일에서 100일 정도가 걸릴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오미크론용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검토와 승인을 위한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 한 달여 만에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확진자의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 유입 같은 여러 가지 그 상황의 변화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방역 당국의 절박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새로 나온 특별 방역 대책, 당장 다음 주부터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효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에서는 6명, 비수도권에선 8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어린이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독서실,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과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등입니다. 식당과 카페에선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는 인원 내에서 미접종자는 1명만 가능합니다. 미접종자가 혼자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영업시간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24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유흥시설도 그대로 제한이 유지됩니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면 500명 미만으로 기존 기준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역 패스 예외 연령이 18살 이하에서 11살 이하로 강화됐습니다. 접종이 늦게 시작됐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8주를 감안해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역 패스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해외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려던 신혼부부들이 많은데요. 오미크론에 의한 방역 강화로 해외 입국자 10일 격리 방침이 생겨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아른 기자가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결혼식을 한 주 앞둔 김모 씨. 신혼여행을 위해 괌 패키지 상품을 예약했는데 결국 취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취소 수수료만 여행 금액의 15%에 이릅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10일간 저 개인적으로 연차를 더 쓰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해해 줄 수는 없는 거죠. 다음 주 신혼여행으로 몰디브 리조트를 예약한 직장인 이모 씨는 아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정 변경만 가능하다 하고 오미크론 자체가 이제 또 시작이다 보니까는 이게 또 2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몇 달이 될지 그것도 또 진짜 알 수 없는 거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가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연들이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형 여행사 대부분은 정부 방침에 따라 취소하면 패키지 상품의 위약금을 면제해 줍니다. 하지만 항공편이나 호텔을 따로따로 예약했을 경우 상황이 다르고 또 입국자 10일 격리 방침이 16일까지로 정해진 만큼 이후 귀국 상품은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그런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고객 변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정부에서 못 가게 한 거기 때문에 항공료를 함부로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변이 발생으로 방역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에 맞춰 해외여행 예약을 했던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쪽방촌이나 고시원에서 발생한 확진자들이 치료시설에 입소하지 못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시설에 우선 입소해야 하는 주거 취약계층 확진자들을 일반 확진자와 한데 묶어 관리해온 게 문제였습니다.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쪽방촌 공동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방마다 없다 보니 한 건물 주민들이 함께 씁니다. 방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씻거나 조리하거나 볼일 볼 수가 없어요. 방은 방만 있어요. 그 외의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와야 돼요. 쪽방촌처럼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 확진자는 재택 치료를 하지 말고 치료시설에 입소해야 합니다.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현재 70%대로 병상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거 취약계층 확진자는 시설 입소를 며칠씩 기다리는 경우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자 급증 시기에 주거 취약계층이 일반 배정 대기자에 속해 시간이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연히 주거 취약계층 확진자부터 치료시설에 배정해야 하지만 방역당국이 놓친 겁니다. 노숙인 지원단체 등은 주거 취약계층 확진자는 임시 거처부터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취업거처라 이제 감염 전파를 막을 격리가 불가능하니까 치료기간 가기 전에 무조건 임시생활시설 제공하는 단계 하나 정도 더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주거 취약계층이 확진될 경우 특별관리 환자로 분류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들이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KBS가 지난 2일 단독 보도했는데요. 보도가 나간 이후 해당 병원 노조와 정의당 등은 홍 부총리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병원장은 입원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는데 취재진은 김 원장 측이 홍 씨를 응급병상에라도 입원을 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병원 직원들의 증언들을 확보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KBS 9시 뉴스 보도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평소 친한 서울대병원 김현수 병원장에게 전화한 것은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 원장은 홍 부총리의 아들 홍 씨의 입원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확인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시 상황을 아는 의료진들은 김 원장 측이 응급 환자를 위해 남겨두는 긴급병상에 홍 씨를 입원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환자 입원시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랬죠. 이후 홍 씨는 담당 의료진들도 모르게 비어있던 특실에 입원했습니다.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 병원장실에서 어떻게 특실에 들어가서 입원을 시켰더라고요.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서울대병원 홍보실을 통해 입원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서울대병원이 속한 공공운수노조는 입원 청탁이 없었다는 홍 부총리의 입장에 대해 통화 자체가 청탁이라며 입원 특혜 의혹으로 의료진들에 대한 신뢰마저 잃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거고 정말 특권층만들이 했는지를 저희도 알을 정도로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의당도 병원장과의 통화가 특실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면 공직자의 지위를 남용한 정의롭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영입했던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과거 사생활 논란으로 사퇴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당이 어수선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2박 3일 전북 지역 순회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최현우 기자입니다. 영입 1호인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사흘 만에 사퇴했습니다. 임명 직후 불거진 과거 사생활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제발 자기 아이들, 가족들에 대해서 공격을 멈춰줬으면 좋겠다. 이재명 후보도 조 위원장과 가족이 큰 상처를 받게 돼 미안하다며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는 말로 상황 정리에 나섰습니다.
가족의 사생활을 고려한 조 위원장의 사의가 강했습니다. 사생활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돌발 악재를 당이 서둘러 털고 가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미지 수혈에 급급한 외부 인사 영입 관행의 문제는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2주 연속 호남행을 선택한 이재명 후보는 전북이 호남 안에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남이라고 해서 배려받는 것도 없고, 근데 호남이라는 이유로 또 차별받고, 또 지방이라는 이유로 또 똑같이 차별받고. 일정에는 전북 출신 정세균 전 총리가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골든 크로스를 아마 오늘을 통해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서 그 출범식 때 더 이상 외롭게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눈물 났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책이어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유연함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북 방문 이틀째인 오늘 이재명 후보는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김제, 남원, 임실 등 4개 군을 방문하며 전북 민심을 듣습니다. KBS 뉴스 개은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극한 대치가 극적으로 해소됐습니다. 특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전격 수락하면서 선대위도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소통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극적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울산 울주에서 만찬 회동을 한 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소식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고 당무 전반은 물론 선거 대책기구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당대표 패싱 논란과 관련해선 후보와 대표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후보자와 당대표 원내대표는 긴밀히 모든 사항을 공유하며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선대위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후보자는 선거에 있어서 필요한 사무에 관하여 당대표에 요청하고 당대표는 후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따르는 것으로 윤 후보의 측근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잔행을 이어온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와 자신은 단 한 번도 서로 존중하지 않거나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와 자신의 관계를 두고 여러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이 대표가 선거 전략 방향을 얘기하면 전폭 수용해왔다며 거듭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선대위 출범을 사흘 앞두고 극적 합의를 이끌어낸 두 사람은 오늘 부산에서 공동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최근에 앱을 이용한 중고 거래가 활발하지만 값비싼 귀금속은 아직 직거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값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다가는 오히려 피해를 입기 쉽다고 합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주택가에서 두 남성이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 만납니다. 판매자는 금팔찌와 금목걸이가 든 상자를 들었습니다. 귀금속을 사겠다며 상자를 건네받은 남성은 돈을 송금하도록 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전화를 거는 척하며 시간을 끕니다. 그러면서 슬금슬금 멀어지더니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금팔찌와 목걸이를 가지고 100m가량을 달려온 남성은 이곳에 준비해둔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판매자는 눈앞에서 30돈짜리 금팔찌와 10돈짜리 목걸이를 도둑 맞았습니다. 시가 1,200만 원 상당입니다. 피해자는 직거래가 안전하고 금은방에 파는 것보다 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정이라고 할까?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제 믿고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황당하네요. 지난 9월 천안에서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금 30돈을 직거래하려던 남성이 강도로 돌변한 상대방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등 직거래를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남성을 추적하는 한편 귀금속 같은 고가의 물건은 중고거래 사이트의 안전거래 시스템이나 전문 취급점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인입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한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지난달 초 외부 충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 이른바 외력설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선내 장치의 고장 여부에 대해 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내인설에 대한 조사 발표인데 세월호 조사팀은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먼저 홍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한 뒤 찍은 솔레노이드 밸브 사진입니다. 밸브 안에 철심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유압을 조절해 배의 방향타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고장으로 밸브 안 철심이 고착되면서 유압이 계속 작용해 방향타가 끝까지 돌아가 배가 급선회했다는 게 내인설입니다. 실제 인양한 뒤 밸브를 분해해보니 밸브의 철심 하나가 안으로 밀려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반면 정상 밸브의 철심들은 모두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3년 전 선체조사위원회는 이걸 유력한 침몰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타가 그 당시 조타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우전타였다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런데 사참위가 고착이 일어났다는 문제의 밸브 덮개 윗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걸 새로 발견했습니다. 케이싱이 손상되면서 아래쪽으로 눌려졌고 이 아래쪽에 있는 철심과 러버 스토퍼가 딱 붙어 있었다. 무언가 밸브 겉면을 때렸고 금속 덮개가 찌그러지면서 튀어나와 있던 철심을 눌러내렸다는 겁니다. 급격한 횡경사가 발생한 이후 시점부터 인양 과정까지의 시점에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솔레노이드 철심이 고장으로 고착된 게 아니라 외부 충격으로 밀려 들어갔다는 게 조사팀의 결론입니다. KBS 뉴스 홍사훈입니다. 이런 조사 내용을 근거로 사참위 조사팀은 3년 전 선조위가 두 가지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결론을 낸 내인설과 연린한 가운데 내인설을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진이 조사팀이 공개한 자료를 검증하면서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윤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조사팀이 제시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솔레노이드 밸브 겉에 있는 금속 덮개가 파손된 점, 그리고 철심해 보이는 희미한 자국입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에 자세히 보시면 약간 동그란 돌기 모양의 흔적이 있는 게 이제 그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밀 감식 결과 금속 덮개와 철심 사이에 있는 고무막의 문양이었습니다. 러버 스토퍼 안쪽에 있는 돌기가 이쪽에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생긴 흔적이다라는 이제 조사 용역 결과를 얻었습니다. 무언가 금속 덮개를 때리면서 철심을 눌러 내렸는데 이 과정에 철심과 덮개 사이에 있던 고무마개가 압착되면서 철심의 고무마개에 돌기 자국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철심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다른 철심에도 고무마개의 돌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기 자국이 외부 충격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취재진의 지적에 대해 조사팀은 다른 철심의 돌기 자국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분석 결과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충격으로 금속 덮개가 함몰되면서 고무마개가 밀려 들어간 건 맞다며 솔레노이드 파손 가능성을 고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3년 전 선조위 조사팀은 보고서에서 외부 충격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웨이카 엔지니어하고 다 봤을 때는 그 무슨 누가 뭐 힘을 줘서 외부에서 힘을 줘서 함몰이 생겼다는 그런 표식은 못 봤어요. 그러면서 밸브가 고착된 뒤에 부식이나 수압에 의해 훼손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6m 물 밑으로 들어가면은 수압이 한 4. 거의 5kg 정도 걸리거든요. 스키아 센치당. 네. 굉장한 압이에요. 사참위 전원위원회에서도 조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물리적 손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그리고 눌림 현상은 물리적 손상에 의해서만 야기된다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참위 조사팀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침몰 원인 보고서를 작성해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뒤 전원위는 보고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손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어보내면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답장을 해주는 작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익명의 어른들까지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다양한데 김재현 촬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체통 그림을 그리는 박대수 작가입니다. 우체통 프로젝트는 이제 요즘에 우체통들이 길거리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라지고 있는 우체통들을 살리고 지키는 그런 예술 프로젝트입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횟수로 8년 동안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께서 이제 그런 우체통과 편지에 대한 감성을 되게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 살고 있는 누구입니다. 30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낯설고 걱정이 돼요. 자기 얘기를 아는 사람한테 터놓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 뭐 우울함, 뭐 슬픔, 뭐 이런 것들도 전혀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받아보면은 저는 이제 답장으로 잘하셨다고, 저한테 그런 모든 감정을 다 털어놓으시라고. 네, 제가 항상 이 자리에, 길거리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우체통처럼 저는 여기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을 저한테 다 쏟아 부으시라고, 네, 그렇게 답장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네. 편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떤 사람이 그립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직접 만나서 막 털어놓고 그런 건 힘드니까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2월의 첫 주말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7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긴 하겠지만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전남 서해안 지역과 전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주 산지에는 1에서 3cm, 울릉도와 독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점차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해서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산불 나지 않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낮습니다. 철원이 영하 7.3도까지 떨어졌고요. 세종이 영하 3.3도, 울산은 1.6도, 전주도 영하권 추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6도, 철원 4도, 진주는 10도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오미크론 지역 감염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그러나 오미크론 관련 사망 보고는 아직 없다며 공포에 질릴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도권의 사적 모임은 6명까지 가능하고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이 대폭 늘어납니다. 12살 이상 청소년에게도 곧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의 영입 1호 인사인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과거 사생활 논란으로 사흘 만에 사퇴했습니다. 2주 연속 호남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 울산에서 만나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윤 후보가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이미 지역 감염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확산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오미크론 지역 감염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선 백신 접종자만 100여 명이 참석한 파티에서 6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7명은 오미크론 감염으로 의심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에서도 지역 감염 전파 사례가 나왔습니다.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주민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겁니다. 이미 네덜란드에선 남아공이 첫 보관 11월 24일 이전인 19일과 23일 채취한 샘플에서 오미크론이 발견됐습니다. The issue is that at the moment a new variant emerges and is announced. Probably the spread is already, or the variant is already spread all over the world.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남아공의 사례를 들며 오미크론의 전염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미크론과 관련된 사망자가 보고되지 않았다며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 대부분이 경증이거나 무증상을 보인 데 따른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protect ourselves against Delta, against COVID-19, and the measures that work against Delta work so far, as we know, mostly also against Omicron. WHO는 현재의 백신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백신의 공평한 분배와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 한 달여 만에 잠시 멈춰서게 됐습니다.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 유입 등 여기서 멈추질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의 절박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새로 나온 특별 방역 대책, 당장 다음 주부터는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지 이효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에서는 6명, 비수도권에선 8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어린이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독서실,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과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등입니다. 식당과 카페에선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는 인원 내에서 미접종자는 1명만 가능합니다. 미접종자가 혼자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영업시간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24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유흥시설도 그대로 제한이 유지됩니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면 500명 미만으로 기존 기준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역 패스 예외 연령이 18살 이하에서 11살 이하로 강화됐습니다. 접종이 늦게 시작됐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8주를 감안해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역 패스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이번 조치로 백신 미접종자들은 일상생활의 제약이 커졌습니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필수가 되다 보니 사실상 접종 의무화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방역 패스 적용 연령이 12살 이상으로 바뀌고 그 학원도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강제 접종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특별 방역 대책이 단계적 일상 전환을 잠시 멈추는 비상계획의 일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로 퍼진 게 확인된 데다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역 강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소규모 모임을 이렇게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사적 모임 규모를 좀 축소하고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서 백신 접종은 사실상 의무화됐습니다. 특히 학원이 방역 패스 시설에 포함되면서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자율 접종이라고 하고 결국엔 강제 접종이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부터 차단을 하면 맞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논리로 접근한 거잖아요. 이번 조치가 가장 시급한 위중증 환자 감소에는 당장 효과가 없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효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이미 5,000명 이상 가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중환자 줄이는 데는 영향이 미미할 겁니다. 다만 당초 방역 전문가들이 요구했던 일부 시설의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단축 등은 빠져 방역과 경제를 절충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시적이긴 하겠지만 유행 속도를 낮추어서 의료 체계와 방역 체계에 있어서 여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정부는 4주간 감염 확산세를 지켜보며 추가 방역 조치를 내놓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번져가는 아프리카에 미국이 백신 수백만 회 접종분을 추가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변이가 더 번지는 걸 막자는 것 외에도 백신 불평등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백신 제조사들은 새 백신 제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아프리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4주간 평균 20%가 늘었습니다. 새 변이 오미크론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보건당국은 아프리카에 900만 회 접종분을 포함해 1,100만 회 접종분의 백신을 세계 각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at's American leadership, and we are calling on the rest of the world to step up and join us. We're also continuing to work with partners around the world to turn those vaccines into vaccinations.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을 막는 한편 새 변이를 찾아내고도 정작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되며 백신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달래려는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미국 정부는 3차 접종을 강하게 권고하면서 백신 제조사들이 추가 생산 확충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working with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particularly obviously Moderna, Pfizer, and J&J, on what their plans are. And they do have plans that have multiple contingency.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는 다음 달부터 오미크론용 백신 생산이 가능할 거라고 밝혔고 화이자와 모더나 등도 수십일에서 100일 정도가 걸릴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오미크론용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검토와 승인을 위한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야심차게 영입했던 조동현 상임선대위원장이 과거 사생활 논란으로 사퇴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이 어수선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2박 3일 전북 지역 순회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기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입 1호인 조동현 상임선대위원장이 사흘 만에 사퇴했습니다. 임명 직후 불거진 과거 사생활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제발 자기 아이들, 가족들에 대해서 공격을 멈춰줬으면 좋겠다. 이재명 후보도 조 위원장과 가족이 큰 상처를 받게 돼 미안하다며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는 말로 상황 정리에 나섰습니다. 가족의 사생활을 고려한 조 위원장의 사의가 강했습니다. 사생활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돌발악재를 당이 서둘러 털고 가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미지 수혈에 급급한 외부 인사 영입 관행의 문제는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2주 연속 호남행을 선택한 이재명 후보는 전북이 호남 안에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남이라고 해서 배려받는 것도 없고 근데 호남이라는 이유로 또 차별받고 또 지방이라는 이유로 또 똑같이 차별받고. 일정에는 전북 출신 정세균 전 총리가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골든 크로스를 아마 오늘을 통해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서 그 출범식 때 더 이상 외롭게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눈물 났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책이어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유연함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북 방문 이틀째인 오늘 이재명 후보는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김제, 남원, 임실 등 4개 군을 방문하며 전북 민심을 듣습니다. KBS 뉴스 개원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대치가 극적으로 해소됐습니다. 특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전격 수락하면서 선대위도 정상 출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소통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극적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울산 울주에서 만찬 회동을 한 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소식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고 당무 전반은 물론 선거 대책기구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당대표 패싱 논란과 관련해선 후보와 대표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후보자와 당대표, 원내대표는 긴밀히 모든 사항을 공유하며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선대위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후보자는 선거에 있어서 필요한 사무에 관하여 당대표에 요청하고 당대표는 후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따르는 것으로 윤 후보의 측근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잔행을 이어온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와 자신은 단 한 번도 서로 존중하지 않거나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와 자신의 관계를 두고 여러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이 대표가 선거 전략 방향을 얘기하면 전폭 수용해왔다며 거듭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선대위 출범을 사흘 앞두고 극적 합의를 이끌어낸 두 사람은 오늘 부산에서 공동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서해 먼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해 전북과 전남, 제주 지역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9시 8분에 중국 청도에서 동쪽으로 324km 떨어진 서해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전남 흑산도의 기상청 직원이 진동을 느꼈다고 신고했고 전북과 제주 소방본부에도 각각 2건이 접수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코로나19 확산의 중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국내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6명, 그리고 감염 의심 환자는 어제 4명이 추가돼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관련 교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민수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확진자는 모두 6명. 여기에 감염이 의심되는 코로나19 환자는 4명이 추가돼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의심 환자들은 모두 나이지리아에서 돌아온 40대 A씨 부부를 공항에서 집으로 이동시켜준 우즈베키스탄 국적 B씨가 감염 경로상 연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B씨의 부인과 장인, 지인 C씨가 지난달 30일 확진 판정을 받으며 먼저 의심 환자 명단에 올랐고 하루 만에 C씨의 동거인과 지인 2명, 그리고 B씨와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은 50대 여성 등 4명이 의심 환자로 추가됐습니다. 문제는 B씨의 가족이 방문한 인천 미추홀구의 대형 교회입니다. 방역당국은 교회에서 접촉자로 등록 분류된 사람은 411명이며 다른 시간대에 모인 369명을 대상으로도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그 중앙아시아 분들 쪽 모임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 같이 참석하신 분들이 411명이에요. 한편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A씨 부부의 아들 D군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되면서 교육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계당국은 D군이 자가격리 6일째인 30일에 확진 판정을 받아 학교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해 선제검사를 결정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다음 주 월요일 해당 학교에 이동 검체 채취팀을 파견해 재학생 730여 명 가운데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오미크론이 이미 지역사회에 전파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을 한 사람들을 추려서 약 540여 명에 대해서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를 막기 위해서 입국 금지 조치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공식 확인된 사람은 6명,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되는 확진자는 7명입니다. 의심 확진자에 대해서는 현재 유전체 전부 분석이 진행 중인데 주말 사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진자나 의심 확진자 등과 같은 항공기를 탔거나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등 541명을 접촉자로 분류해 검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또 전 세계 6개 대륙에서 모두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만큼 입국 금지 대상국을 폭넓게 확대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이지리아와 남아공 등 아프리카 9개국을 방역 강화 국가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이면 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열흘 동안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 격리,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합니다. 다만 격리 면제 여행구역 협정을 맺은 사이판과 싱가포르 입국자에 한해서만 격리가 면제됩니다. 격리 대상자들은 입국 전과 입국 후 1일차 그리고 격리 해제 전 총 3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격리 면제서 조건도 까다로워져 장례식 참석이나 공무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발급이 최소화됐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은 에티오피아발 직항편의 국내 입항도 중단됐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한 달 만에 중단되고 정부가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놓게 되면서 잠시 숨통이 트였던 자영업자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강화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연말 대목을 앞두고 예약들이 줄줄이 취소돼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이수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6년째 고깃집을 운영해온 박진숙 씨는 표정이 어둡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날까지 추워지자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좀 줄었어요. 이제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이 술집은 일상 회복 이후 한 달 만에 매출이 3배 뛰었습니다. 숨통이 좀 트이나 싶던 순간 정부가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력 구성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연말 예약이 하루에 2건 정도씩은 잡혀 있었는데 예약 취소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이 연말에서 모아놓은 돈으로 1월, 2월에 힘든 고비를 넘겨야 되는 게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또 물거품처럼 사라졌으니까. 해외 단체 연수를 주로 진행하는 여행업체입니다. 혼자 사무실에 나와 있는 업체 대표는 코로나19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뒤 국내 입국자 모두에게 열흘간 격리 조치가 적용되면서 예약 취소 전화를 받기 바쁩니다. 10일 동안 집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아주 생사를 다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12월이나 1월 정도가 되면 정상 출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제 다 안내를 했거든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특별 방역 대책에 안타까움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정부가 매출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현지 시각으로 3일 낸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 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 올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관찰 대상 국가에는 한중일 외에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위스 등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서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와 지속적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 607조 7천억 원 규모로 슈퍼 예산으로 불립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전체 예산의 중요한 축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 원 늘어나게 됐는데요.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고 합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68조 원 가운데 소상공인 직접 지원액으로 꼽히는 건 10조 1천억 원. 이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의 70%가량이 투입됩니다. 대출의 종잣돈 격인 기금증액과 보증료 지원에 7조 원을 사용하면 소상공인 213만 명에게 35조 8천억 원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예산은 2조 2천억 원, 하한액이 분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직접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2조 원 증액됐는데 그중 60%는 대출 비용, 20%만 손실보상 재원입니다. 대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 현실에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봤기 때문에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 현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정돼야 된다. 적은 현금 지원보다 액수가 큰 저금리 대출이 낫다고 말하는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10만 원 받아봤자 아무 이런 게 도움이 안 돼. 20만 원이 들어와도. 근데 이런 목돈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대출은 제한된 정부 예산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손실보상 재원이 피해 규모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대출액으로 지원 규모를 부풀리는 셈이라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융자해준다는 게 크나큰 재정 사업은 아니에요. 이게 피해받은 데를 두텁게 주겠다는 그런 얘기하고는 너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와 함께 올해 3월 말 기준 830조 원을 넘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이미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대출을 더 늘릴 경우 금리 상승 국면에서 빚갚기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내년 예산안 중 여야가 마지막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국회 국방위 심사 과정에서 기본 설계 예산 72억 원을 대부분 삭감하고 5억 원만 남겼는데 예산안이 단독 처리되면서 정부안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투기와 헬기를 탑재하는 항공모함, 이를 호위하는 군함과 잠수함까지 막강한 화력의 항모 전단은 움직이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북한 등 주변 국가의 잠재적 분쟁에 대비해 우리도 항모를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일본의 독도 망언으로 갈등이 고조됐던 1996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경항모 도입을 위한 연구가 시작됐고 이번 정부 들어 본격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2033년 무렵 모습을 드러낼 3만 톤급 경항공모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 기술로 건조될 것입니다. 경항모 한 척 건조에 추정되는 비용은 2조 6천억 원 정도. 정부는 사업 타당성 조사와 연구 용역을 거쳐 기본 설계 예산 72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국방위 심사에서 자료 수집비 명목에 5억 원만 남기고 대폭 삭감됐습니다. 경항모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비용도 더 들 거란 이유에서였습니다. 경항모는 군사 전략과 작전 측면에서 실익은 전혀 없고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두고 애물단지가 될 겁니다. 야당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여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경항모 예산도 다시 반영됐습니다. 과거처럼 어떤 주변국만 의식을 하는 어떤 그런 우리들의 전력 전강이 아니라 앞으로 수출 한국을 위한 중요 어떤 자원이다. 군은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이미 항공모함 2척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도 이즈모급 함정 2척을 경항모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3년가량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 회장은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흘리면서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는 수법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시세 조정 혐의를 받는 기간 동안 2,000원대로 떨어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8,000원까지 뛰었습니다. 주요 주가 조작 수법이 동원된 시세 조정 종합판이라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주가 조작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 맞으세요? 검찰은 권 회장이 대주주 지분 유지 등을 위해 주가 조작에 나선 것으로 봤습니다. 약 82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권 회장을 비롯해 주가 조작 선수 등 모두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전직 증권사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선수인 이모 씨에게 10억 원이 든 증권 계좌를 맡기는 등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의 가담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전문가인 줄 알고 맡겼다가 손해만 봤을 뿐 주가 조작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사람 냄새 나는 시골 마을 관광을 활성화해서 쇠락해가는 농어촌을 살려보자. 유엔 산하 세계 관광기구가 이런 목표를 내걸고 세계의 농어촌 가운데 44곳을 최우수 관광 마을로 선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골 마을 2곳도 포함됐는데 어떤 곳일까요? 진유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들어서면 눈앞에 펼쳐지는 천혜의 습지. 멸종 위기종인 담비와 삭, 수달을 비롯해 83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호지역 고창 운곡습지입니다. 이곳을 둘러싼 6개 마을의 주민들은 2015년부터 유해식물 제거와 같은 생태계 보전 활동을 하다가 자연이 주는 혜택을 외부와 나누기 위해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생태를 우리가 사실은 수혜자로만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호자로 좀 뭔가 좀 그 자연 속에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생각해요. 바다와 갯벌 위에 놓인 다리, 그리고 지붕과 길까지 보랏빛을 띠고 있는 작은 섬. 마을 주민들 옷과 정성 들여 키우는 라벤더, 심지어 관광객에게 내놓는 밥 색깔까지 모두 보랏빛입니다. 주민과 군청이 의기투합해 2019년부터 섬에 색을 입히자 방문객이 늘기 시작했고 그룹 BTS의 상징색과도 맞물리면서 3년 동안 55만 명이 이 섬을 찾았습니다. I'm a big BTS fan, so there's many places around Korea that I wanted to visit because of the connection with BTS. And this was one place that I had seen online and I thought it was so beautiful and wanted to come. 운곡마을과 퍼플섬을 비롯해 유엔 세계 관광기구가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한 곳은 전 세계 44곳.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간직한 채 마음 편히 여행객을 맞이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의 한 전자제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3개동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바람이 세게 불어 불을 완전히 끄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12월의 첫 주말입니다.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오늘 전국의 하늘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7도로 다소 춥게 느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긴 하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지금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 일부 지역, 또 남해안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과 또 일부 전남 서부 내륙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또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지에는 오전까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점차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지금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2.5도, 철원은 영하 7.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구 9도, 광주 10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이미 지역 감염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산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공포에 떨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오미크론 지역 감염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선 백신 접종자만 100여 명이 참석한 파티에서 6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7명은 오미크론 감염으로 의심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에서도 지역 감염 전파 사례가 나왔습니다.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주민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겁니다.
이미 네덜란드에선 남아공이 첫 보고한 11월 24일 이전인 19일과 23일 채취한 샘플에서 오미크론이 발견됐습니다. The issue is that at the moment a new variant emerges and is announced. Probably the spread is already, or the variant is already spread all over the world.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남아공의 사례를 들며 오미크론의 전염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미크론과 관련된 사망자가 보고되지 않았다며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 대부분이 경증이거나 무증상을 보인 데 따른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protect ourselves against Delta, against COVID-19, and the measures that work against Delta work so far, as we know, mostly also against Omicron. WHO는 현재의 백신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백신의 공평한 분배와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 한 달여 만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 유입으로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의 절박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새로 나온 특별 방역 대책, 당장 다음 주부터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지 이효연 기자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에서는 6명, 비수도권에선 8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어린이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독서실,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과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등입니다. 식당과 카페에선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는 인원 내에서 미접종자는 1명만 가능합니다. 미접종자가 혼자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영업시간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24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유흥시설도 그대로 제한이 유지됩니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면 500명 미만으로 기존 기준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역 패스 예외 연령이 18살 이하에서 11살 이하로 강화됐습니다. 접종이 늦게 시작됐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8주를 감안해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역 패스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한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지난달 초 외부 충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 이른바 외력설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선내장치의 고장 여부에 대해 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내인설에 대한 조사 발표인데 세월호 조사팀은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먼저 홍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한 뒤 찍은 솔레노이드 밸브 사진입니다. 밸브 안에 철심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유압을 조절해 배의 방향타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고장으로 밸브 안 철심이 고착되면서 유압이 계속 작용해 방향타가 끝까지 돌아가 배가 급선회했다는 게 내인설입니다. 실제 인양한 뒤 밸브를 분해해보니 밸브의 철심 하나가 안으로 밀려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반면 정상 밸브의 철심들은 모두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3년 전 선체조사위원회는 이걸 유력한 침몰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타가 그 당시 조타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우전타였다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런데 사참위가 고착이 일어났다는 문제의 밸브 덮개 윗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걸 새로 발견했습니다. 케이싱이 손상되면서 아래쪽으로 눌려졌고 이 아래쪽에 있는 철심과 러버 스토퍼가 딱 붙어 있었다. 무언가 밸브 겉면을 때렸고 금속 덮개가 찌그러지면서 튀어나와 있던 철심을 눌러내렸다는 겁니다. 급격한 횡경사가 발생한 이후 시점부터 인양 과정까지의 시점에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솔레노이드 철심이 고장으로 고착된 게 아니라 외부 충격으로 밀려 들어갔다는 게 조사팀의 결론입니다. KBS 뉴스 홍사훈입니다. 이런 조사 내용을 근거로 사참위 조사팀은 3년 전 선조위가 2가지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결론을 낸 내인설과 열린항 가운데 내인설을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진이 조사팀이 공개한 자료를 검증하면서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윤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조사팀이 제시한 근거는 크게 2가지. 솔레노이드 밸브 겉에 있는 금속 덮개가 파손된 점, 그리고 철심해 보이는 희미한 자국입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에 자세히 보시면 약간 동그란 돌기 모양의 흔적이 있는 게 이제 그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밀 감식 결과 금속 덮개와 철심 사이에 있는 고무막의 문양이었습니다. 러버 스토퍼 안쪽에 있는 돌기가 이쪽에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흔적이다라는 이제 조사 용역 결과를 얻었습니다. 무언가 금속 덮개를 때리면서 철심을 눌러내렸는데 이 과정에 철심과 덮개 사이에 있던 고무마개가 압착되면서 철심의 고무마개에 돌기 자국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철심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다른 철심에도 고무마개의 돌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기 자국이 외부 충격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취재진의 지적에 대해 조사팀은 다른 철심의 돌기 자국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분석 결과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충격으로 금속 덮개가 함몰되면서 고무마개가 밀려 들어간 건 맞다며 솔레노이드 파손 가능성을 고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3년 전 선조위 조사팀은 보고서에서 외부 충격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웨이커 엔지니어하고 다 봤을 때는 그 무슨 누가 뭐 힘을 줘서 외부에서 힘을 줘서 함몰이 생겼다는 그런 표식은 못 봤어요. 그러면서 밸브가 고착된 뒤에 부식이나 수압에 의해 훼손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6m 물 밑으로 들어가면은 수압이 한 4. 거의 5kg 정도 걸리거든요. 스퀘어 센치당. 네. 굉장한 압이에요. 사참위 전원위원회에서도 조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물리적 손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그리고 눌림 현상은 물리적 손상에 의해서만 야기된다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참위 조사팀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침몰 원인 보고서를 작성해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뒤 전원위는 보고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아들이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KBS가 지난 2일에 단독 보도했는데요. 보도가 나가고 해당 병원의 노조와 정의당 등은 홍 부총리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장은 입원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는데 취재진은 김 원장 측이 홍 씨를 응급병상이라도 입원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병원 직원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KBS 9시 뉴스 보도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평소 친한 서울대병원 김현수 병원장에게 전화한 것은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 원장은 홍 부총리의 아들 홍 씨의 입원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확인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시 상황을 아는 의료진들은 김 원장 측이 응급 환자를 위해 남겨두는 긴급병상에 홍 씨를 입원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원시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랬죠. 이후 홍 씨는 담당 의료진들도 모르게 비어있던 특실에 입원했습니다.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 병원장실에 거기에 특실을 들어가서 입원을 시켰더라고요.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서울대병원 홍보실을 통해 입원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서울대병원이 속한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청탁이 없었다는 홍 부총리의 입장에 대해 통화 자체가 청탁이라며 이번 특혜 의혹으로 의료진들에 대한 신뢰마저 잃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거고 정말 특권층만들이 했는지를 저희도 알을 정도로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의당도 병원장과의 통화가 특실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면 공직자의 지위를 남용한 정의롭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최근 앱을 이용한 중고거래가 활발하지만 값비싼 귀금속은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전하고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직접 만나 거래하다 오히려 피해를 입기 쉽다고 합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에서 두 남성이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 만납니다. 판매자는 금팔찌와 금목걸이가 든 상자를 들었습니다. 귀금속을 사겠다며 상자를 건네받은 남성은 돈을 송금하도록 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전화를 거는 척하며 시간을 끕니다. 그러면서 슬금슬금 멀어지더니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금팔찌와 목걸이를 가지고 100m가량을 달려온 남성은 이곳에 준비해둔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판매자는 눈앞에서 30돈짜리 금팔찌와 10돈짜리 목걸이를 도둑 맞았습니다. 시가 1,200만 원 상당입니다. 피해자는 직거래가 안전하고 금은방에 파는 것보다 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정이라고 할까?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제 믿고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황당하네요. 지난 9월 천안에서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금 30돈을 직거래하려던 남성이 강도로 돌변한 상대방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등 직거래를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남성을 추적하는 한편 귀금속 같은 고가의 물건은 중고거래 사이트의 안전거래 시스템이나 전문 취급점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인입니다. 올 시즌 KT의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우승에는 강철 매직으로 불린 이강철 감독의 외유내강 지도력이 큰 몫을 했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선수, 코치, 감독으로서 모두 우승을 경험했는데요. 과연 언제 우승했을 때가 가장 기뻤을까요? 신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수 시절 영상을 보는 KT 이강철 감독의 표정이 묘합니다. 잘 던졌네. 지금 해도 좀 몇 승을 할 것 같은데. 해태 잠수함 이강철은 10년 연속 2자리 승수와 100탈삼진 등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실 현역 그만두면서 이제는 이제 선수 생활에 미련이 없었는데 이걸 보니까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또 드네요. 선수 시절 5번이나 우승했고 1996년엔 한국 시리즈 MVP에 올랐지만 감독으로 차지한 이번 우승이 훨씬 더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 몇 경기 한해서 MVP잖아요. 근데 이제 감독으로서는 통합 우승이고 페넌트레이스하고 시리즈를 다 통합해서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지인은 제가 했잖아요. 감독이 더 해보니까 감독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스타 출신 감독이란 말에 담긴 일부 편견도 좋은 자극제였습니다. 자꾸 이제 스타는 좋은 지도자가 못 된다. 저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 자신을 버리고 선수 생활 때 했던 거 좋은 것만 가져가고 그런 경력, 커리어 같은 경우는 버리면서 똑같은 위치에서 같이 접근을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선수들을 믿는 자율야구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우승을 이끈 이 감독은 이제 2번째 우승을 바라봅니다. 항상 이런 다른 팀들이 어렵게 보는 팀, 이런 팀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데서 뭐가 부족할까? 그 부족한 데를 채우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집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지난주보다는 교통량이 줄겠고요. 고속도로 상황은 혼잡하겠습니다. 당일치기로 여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후 5시 무렵에 서울 방향으로 향하기 가장 어려우니까요. 이 시간대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정체가 조금씩 증가합니다. 특히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이제 잠원부터 서초까지 막혔다가 오산과 남사 사이로도 지나기가 많이 답답하고요. 중부선 타고 남이 쪽으로 가신다면 동서울 요금소와 호법분기점 일대에서 각각 2km씩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용인과 양지터널 사이 정체가 6km나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서해안선은 대부분 수월하지만 목포 방향 정체가 서평택과 서해대교 사이로 길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택시흥선 이용해서 평택 쪽 가신다면 남한산 일대에서 짧게 주춤합니다.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여 만에 정부가 다시 방역에 고삐를 쥐었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줄이는 등 방역 단계를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다시 강화한 것입니다. 최근 연일 5,000명을 오르내리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강력한 전염력을 지닌 오미크론 새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상륙하는 등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취해진 긴급 조치입니다. 우선 다음 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줄이고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 패스를 식당, 카페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합니다. 또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는 내년 2월부터 적용하되 그 사이 백신 접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들을 열흘간 격리할 방침입니다. 위드 코로나 실시 후 한 달 새 상황은 보건당국의 예상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11월 1일 1,686명이었던 신규 확진자는 12월 첫날 5,123명으로 사상 처음 5,000명을 넘어선 뒤 사흘째 5,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3배 이상 폭증세를 보이며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어 700명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9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들은 더 이상 병상을 확보할 여력이 없고 의료 인력마저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등 한계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확진자 관리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했지만 재택치료 중인 시민들은 사실상 방치당하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감염력과 중증도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서둘러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코로나 상황은 새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믿을 건 빠른 백신 접종과 거리두기뿐입니다. 특히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아직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 등에 대한 접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합니다. 마스크를 꼭 쓰고 연말 모임을 자제하는 등 감염 확산 위험을 스스로 줄여야 합니다. 다시 찾아온 위기 앞에 방역의 벽을 쌓는데 모두가 심기일전, 힘을 모을 때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공기가 차갑죠? 오늘 아침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7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긴 하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지금 서해상에서 구름이 들어오면서 남해안 지역과 제주, 울릉도와 독도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의 하늘빛이 맑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철원이 영하 7.4도, 춘천은 영하 6.6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전주와 대전도 영하권 추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6도, 대구 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건강하고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